가벼운 내용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그 사연보다 훨씬 더 뭐 무게감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은 왼쪽 약지 손가락 주위에 염증이 생기셨는데 7번 병원 진료를 했습니다. 마취해서 고름 짜고 뭐 담금 치료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까지 하고 약도 받았는데 7번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10만 원이 넘게 나왔답니다. 이거는 뭔가 과잉 진료 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항생제 주사가 비보험 사항이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또 그렇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비보험 사항인데 미리 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수납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때 가서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알려주셨답니다. 좀 뭔가 고개가 갸우뚱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지난 과거를 좀 이렇게 떠올려 봤더니 대학병원 안과 검진을 받았었는데 검사비가 20만 원이 넘게 나와서 깜짝 놀라셨답니다. 19만 원어치 검사가 비보험 사항이라서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결제 취소를 해주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한 10,000원 정도만 이제 수납을 하신 거죠. 비보험 사항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문제지만 수납하기 전에 고지하지 않고 수납 과정 이후에 환자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 관련해서 따로 법제화되어 있는 건 있습니까? 라고 물어오셨어요. 우선 그 고름 관련돼서 소독하고 이런 7번 치료해서 10만 원 나온 거는 그냥 잘 병원에서 뭐 바가지를 씌운다는 그런 개념으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제가 봐도 그 병원에서 상당히 싸게 받은 겁니다. 그래요? 항생제 주사를 안 해도 되는 거를 하신 건가요? 혹시? 아니, 그런 건 항생제 아닌가요? 주사를 저도 처방을 해보면 네. 보험공단에서 어떤 염증에는 이 항생제를 보험 처리를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고가의 항생제를 쓰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정부에서. 네.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빨리 고름을 낫게 하고 염증을 억제하려면 약간의 고등 계통의 항생제를 좀 써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심각하니까 써야겠다라고 좀 쓰시고 나머지는 다 보험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과 쪽 선생님은 참 양심적으로 하신 거고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네. 이것은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번 그 드레싱만 하더라도 7번 소독해 주시고 환자를 7번 만나서 소독해 주시고 10만 원 정도를 벌면 이 의사는 그 가격 그렇게 벌면 운영이 안 됩니다, 병원이.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아, 미국에서 이렇게 7번 정도에서 손 염증된 거 하면 500만 원 빼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나올 겁니다. 아니 겨우 고름 짜고 항생제 주사 맞고 그런 그러니까 건데요? 그 겨우 고름이라는 게 이제 여기 골문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대부리망이라고 하는데 네. 잘 고염된 부분들을 잘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부분 마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외과 전문의가 어쨌든 뭐 그 전문적인 처치를 해야 되는 거라서 마취하고 뭐 이런 비용들이 엄청 비쌉니다. 그 시술 비용이. 그래요. 째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흔히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고름 이렇게 좀 뭐랄까 눌러서 째고 그냥 소독약 발라주고 이런 처치가 아닌가 보네요. 보통 그래서 어떠냐면 이렇게 왼쪽 손가락에 그러니까 손가락에 염증이 생긴 부위가 있어서 병원 가면 큰 병원 가라고 하죠. 본인들이 보면 손해니까. 그래서 조그만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안 봐요. 피부의 반정 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조직 검사 다 대학병원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고 이게 수가가 너무 낮아서 네. 이분은 참 양심적으로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제 이게 비싸다고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 사실 비싼 거 아니고 반전인데요. 이제 비싼 저는 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의료 소비자로서 아니 골맞고 그거 좀 이렇게 손으로 해서 짜주고 빨간 약 같은 거 발라준 것 같은데 지금 10만 원 나왔다고 하면 야 저라도 그냥 듣기만 하면 과잉 진료 아니야? 의사가 너무 좀 비양심적이었던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7번에 10만 원이면 뭐 만 얼만데요. 예. 한 번에 그런데 지금 내막을 들어보니 상황을 들어보니 이거는 거의 정반대의 경우였던 거죠. 사실 손해를 말씀드리면 이런 선생님들이 계속 많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이런 선생님들 근데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병원에서는 그냥 다른 병원 가라, 큰 병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서 조금 속상하시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분 되게 괜찮은 분 같다. 그리고 그래요. 좋은 의사 나으셨다면 선생님 만나신 그리고 이제 거네요. 항생제도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네. 제가 이제 제 친구들 민원도 많이 봤죠. 항생제를 잘못 써서 청구를 하잖아요. 청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심평원에서 정한 규칙이 어긋나면 거의 영업정지 한 달 정도가 딱 징계가 내려져요. 근데 개업하신 분들에게 영업정지 한 달이면 네. 거의 뭐 문 닫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그래서 의사들은 심평의학이라고 하죠. 본인들이 배운 그 의학, 내과학, 뭐 아니면 외과학, 감염내과학 교과서에 근거해서 처방을 할 수 없고 네. 심평원이 정한 딱 그 규정대로만 이제 그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거는 그게 있어요. 심평원의 그런 근거는 왜 만들었느냐? 이런 걸 악용해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처방하고 뭐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 의사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예. 그 규제가 선량한 의사들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안과에서 20만 원, 근데 19만 원어치가 비보험이라고 해서 결제 취소했다고 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느냐? 네. 있습니다. 사실 비급여, 그러니까 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를 본인의 허락 없이 동의받지 않고 결제를 하면 나중엔 심사평가위원회에 그 문제를 이의를 제기하면 병원에서 고스란히 환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 돈은. 그러니까 근데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으면 넘어가 버리면 그냥 이거는 네. 누가 챙겨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내가 동의를 하지 않은 비보험 수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근데 의료 서비스 소비자들이 대부분 내가 받은 처치가 뭐 보험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원래 이렇게 비싸게 받는 것보다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원래는 경우도 있을 설명을 것 해주셔야 같은데. 돼요. 근데 보통은 의료진들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지 않고 이거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네. 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미 처치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처치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다시 환자에게 다 돌려줘야 된다니까요. 와, 내가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면, 내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면 그건 고스란히 돌려주게끔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이 안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 내 동의를 받지 않고 비급여 치료들이 이루어져서 나는 많은 병원비를 냈다 그러면 병원에게 요구할 수 있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정부의 심사평가위원회에 신고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료 보기 전에 비급여 동의서라는 걸 받아요. 비급여 검사와 약제를 쓰겠습니다라고 네. 동의서를 보통 받기 때문에 이제 수납할 때는 그 동의서 때문에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안과에서는 그걸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생제를 써보면 오리지널 항생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회사에서 최초로 만들어낸 좋은 항생제가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 카피약을 만들죠, 한국에서. 네. 제가 그걸 똑같이 써보면 오리지널 항생제가 훨씬 좋습니다. 똑같이 복제한 건데 왜 복제한 건데 그럴까요? 저는 임상적으로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참 희한하단 말이죠. 그런데 나라에서 정책을 오리지널을 쓰면 삭감해서 돈을 안 줍니다. 카피한 거 싼 걸 써서 국민들한테 싼 걸 쓰고 의료비를 낮추려고 싼 걸 쓰도록 유도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검증된 우리나라만의 건가요? 문제는 복제약의 아닌가요? 약효가 원래 오리지널보다 떨어진다는 게 의료 현장에서 검증이 된 사항인가요? 아니요, 이제 그게 좀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근거를 카피약, 제네릭이라고 하는데 제네릭이 오리지널 약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동등한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런 전제하에 그런 전제하에 그런 그렇게 정책을 쓰는 하는데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실제로 환자를 보는 의사들은 근거는 없지만 하나는 오리지널 약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지금 최성 그렇게 원장님 말씀하시는 말씀하신 분들이 것처럼. 많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전 세계가 오리지널 약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서 효과가 동등한 제네릭을 우대하는 제네릭을 쓰라고 하는 정책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영국이나 동일한데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 제네릭 약값이 너무 비싸요. 오리지널 약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제네릭 그걸 카피한 약은 뭐 30원, 40원인데 우리나라는 70원 정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우리나라가 오리지널 약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제네릭 카피약을 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뒤떨어진 우리나라의 그런 의학 수준 때문에 그렇게 한 거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제네릭을 우대하거나 이렇게 할 만큼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한 우대라고 하기엔 조금 꺼림칙한 게 있거든요. 낮추면 더 낮춰야죠. 사실 더 낮추고서 40원 수준으로 그쪽으로 미국처럼. 유도하든가. 그런데 아무튼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사실 문제예요. 예. 사실 뭐냐면 냉정하게 제네릭 약이 오리지널 약과 효과가 동등하다고 내세우는 그들의 근거도 사실 엄밀한 잣대로 막 들여다보면 그렇게 연구가 잘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심평원의 그 조치가 조금은 허약한 기반 위에서 작성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많은 수의 의료 현장 의료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사실 오리지널 약이 약효가 훨씬 좋은데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못해 복제약을 쓰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그렇죠. 뭐 근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비싼 오리지널 약을 사용하면서 그런 그 뒷돈들이 오갔던 그런 과거들이 있어서 지금이 안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어렵죠. 예. 그리고 이렇게 비급여 검사와 치료가 많아지는 이유가 다들 궁금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본적인 의료에 대한 보험 급여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 예전에 과거에 했던 것들만 등재가 돼 있고요. 네. 새로 개발되는 새로운 신기술은 거기에 등재가 안 돼 있어요. 의학의 발전은 참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죠. 이 커가고 있는 그 속도를 심평원과 못 쫓아가요. 그걸 보험으로 다 등재를 시켜주려면 상당히 많은 연구와 확인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은 비급여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떤 항목이 보험으로 편입되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새로운 게 나오면 이거는 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미 지나간 흘러버린 물인 거지. 그렇죠. 옛날의 치료 방법인 거죠. 네. 이거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업데이트를 갖다 좀 더 빠른 속도로 할 수는 없나요? 심평원에서? 그것도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술과 신기술을 제도권으로 들여놓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시간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시간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이제 사실은 관건이겠죠. 좁히려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기술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술로 등장했다가 사장되는 그런 기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장에서 어떻게 통용되는가를 본 다음에 하는 건 되게 그러니까 일례로 라식이 예전에는 600만 원, 7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00만 원, 300만 원이었죠. 근데 그 당시 기준으로 600만 원, 700만 원 기준으로 보험 혜택을 했다면 지금도 아마 라식은 600만 원, 700만 원 수준으로 유지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가격이 적정하게 하는 거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라식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이제 학계에서 정의한 거예요. 학계에서 나온 말인데 라식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보험가로 600만 원을 선정했으면 절대로 떨어지는 왜냐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공급자가 가격을 낮출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신의료 기술이 실제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맞느냐는 그런 목적과 그다음에 이게 적정한 가격이냐 이 가격을 형성하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신의료 기술이 보험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고요. 또 있나요, 뭐가?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원가를 어느 정도로 따지면 한 70%로 보고 있어요. 물론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처치하는 게 원래는 100원인데 그 보험 혜택은 70원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70원에 하는 그 논리가 뭐냐면 니네 나머지 비급여는 훨씬 더 많이 버니까 그걸로 해가서 원가 보전해라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보험 급여만 되는 걸로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급여로 해서 어떻게든 그거를 그 손실을 줄여 나가야 되고 거기다가 조금만 하면 이제 그러니까 비급여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를 빨리 깨야 되는데 이 구조가 몇십 년째 안 깨지고 있는 거죠. 깨지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비급여와 급여가 공존하는 그런 의료 환경에서 사실 거고요. 네. 이거를 제도화를 늘려면 큰 진통이 없이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 사람 생명 그리고 건강에 들어가는 돈만큼
아끼면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비급여 항목을 좀 줄이고 급여 항목을 좀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것이 그냥 마냥 능사는 아니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신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조정을 받는지 좀 지켜보는 그런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손가락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렇게 7회 이상 항생제 치료를 받을 만큼 회복이 더딘 건 이분의 면역력이 좀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근데 원래 네. 우리 사람의 말단 있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 염증이 생기면 참 안 나요. 말단에는. 그래서 이런 외과적 처치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과적 처치와 함께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7회 정도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예.